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진도에서 낚시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버지의 고향은 진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는데 그 때문에 여름 방학 때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가 계시는 진도로 가야 했습니다. 언젠가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의 여름도 진도로 내려갔는데 마침 큰아버지도 오셨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낚시를 같이 할 사람이 생겨서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두 분이서 매일같이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셨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날도 아버지께선 점심을 먹고 큰아버지와 낚시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할머니께선 아버지를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따라 느낌이 안 좋다. 불길하니 가지 마라. 허나 낚시하는 재미에 계속 빠지신 아버지께선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큰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선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하시다 보니 조금 질리셨는지 더 좋은 자리를 찾겠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처음 가보는 자갈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걸어가는데 발길에 차이는 소리치곤 너무 큰 잘그락하는 소리가 아버지와 큰아버지 뒤에서 계속 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자갈밭에는 두 분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원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셨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별일 아니거니 하고 계속 자리를 찾아 자갈밭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꽤 좋은 낚시터를 발견하신 두 분은 바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월척이 많이 잡혔고 신이 난 두 분은 계속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담아놓은 커다란 깡통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고기가 쏟아졌습니다. 큰아버지께서 깡통 위에 커다란 돌을 올려놓았는데도 계속 쏟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큰아버지께선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께는 고집을 부리시며 계속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큰아버지는 극단의 선택으로 미끼통을 바다에 힘껏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때 바다의 저쪽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뭔가 검은 것이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혼비백산한 두 분은 낚싯대고 뭐고 다 집어던지시고 집으로 주랭랑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해주셨는데 문득 할머니께서 아침에 만류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년 전쯤 마을에 죽은 해녀가 해류를 타고서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진도는 제주도와 멀지 않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해녀의 한쪽 다리를 잘라다가 잘게 갈아 깡통에 넣어 부적을 만들면 전염병을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닷물에 퉁퉁 불어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당시 마을 사람 5분이서 잘라 부적으로 만들었고 4분은 몸에 지니고 1분은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몸에 지녔던 4명은 죽어있고 대문 앞에 놓아둔 1명은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불길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당장 다리 잘린 해녀의 시체를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한 낚시꾼이 해녀를 버린 곳에서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가 바로 오늘이었고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갔었던 자갈밭 앞바다가 그 해녀를 버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무섭기보단 측은히 여기신 아버지는 목발 하나를 가져다가 그 자갈밭으로 다시 가서 불태웠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목발을 태울 때 나는 연기가 계속 아버지를 쫓아왔습니다. 이리 피해도 따라오고 저리 피해도 따라오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시다가 바다 쪽으로 다 탈 때까지 계속 흘러갔고 그 뒤로는 그런 실종사고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진도에서 낚시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비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았지만 잘그락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낚시하던 중 깡통이 계속 뒤집혀 고기가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할머니로부터 2년 전 마을에 떠내려온 죽은 해녀의 한쪽 다리를 잘라 부적을 만든 뒤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목발을 불태웠습니다. 그 후로는 그런 실종사고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노래방 괴담. 2006년 월드컵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보며 응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날 응원하러 경기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나게 응원하고서 바로 집에 가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잔을 하고 노래방에 가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노래방을 가려고 했는데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니 골목 후미진 곳에서 지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1시간에 얼마예요? 아주머니는 아무런 말이 없이 앞만 보고 멍하니 계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상한 태도에 나가려고 했지만 근처에 다른 노래방을 못 찾았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10,000원이면 되죠? 라고 말하고서 카운터에 10,00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가 한쪽 손을 들고서는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방에 돌아가자마자 정신없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놀고 있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창문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나게 놀아서 지나가면서 보는가 싶었습니다. 딱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친구가 방에 다시 들어와서는 노래방에서 어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친구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도 조르기에 저희는 영문도 알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 카운터에 아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려놨던 10,000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10,000원을 챙겨서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친구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화장실 다녀오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도 화장실 가려고 하나보다 하고 따라갔지. 그런데 복도에서 화장실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벽에서 사라진 거야. 생각해보니 주위에 불 켜진 방은 저희가 있었던 방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왜 이제 알았을까요? 저희는 모두 오싹해져서 헤어지면서까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뜬 소문에는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찾아보려고 해도 그 노래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취방의 여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놈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를 한 번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게 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이 친구는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고 서울로 올라온 다음 날 또 다른 고등학교 동창 친구 한 놈과 함께 자취방에 놀러 갔었죠. 저희는 아침부터 만나 셋이서 농구 한 판 하고 자취방에 들어와 아직 덜 정리된 짐들을 정리해 주었죠. 그렇게 짐 정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화장실 창문 사이로 부는 바람 때문인지 계속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창문을 닫으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대롱대롱 화장실 벽에 걸려있는 모습이 화장실 거울에 비춰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전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친구들은 왜 그러냐며 제 쪽을 쳐다봤죠. 저는 어떤 사람이 화장실 벽에 걸려 있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죠. 친구들은 미친 거 아니냐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아무도 없는데 무슨 헛소리를 짓걸리냐며 저를 놀리더군요. 내가 잘못 봤나? 라고 혼자서 생각하고 일어서는데 제가 놀라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었는지 손바닥이 살짝 찢어져 피가 나더라고요. 두 친구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쉬었다 하자며 저보고 집에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고는 둘이 나가서 먹을 거랑 연고를 사오겠다고 나가더군요. 솔직히 조금 무서웠지만 쪽팔려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죠. 혼자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대낮에 불도 켜놓고 음악을 들으며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피곤이 몰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죠. 누가 방에 있는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열려있는 화장실 문틈 사이로 어떤 여자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옆으로 누워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린 상태로 그 열린 문틈 사이에서 얼굴만 내밀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은 말을 듣질 않았고
평소에도 가위를 잘 눌리는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그 여자와 두 눈이 마주치고 누워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오래 방치된 시체 마냥 파리가 주위를 맴돌고 있더군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쿵 하고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까 걸려있던 그 사람인가? 저는 갑자기 무서워지고 빨리 가위에서 깨야겠다는 생각에 막 발버둥을 치던 찰나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움직일 수 없던 몸을 벌떡하고 일으키며 깼죠. 친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제는 호들갑을 떤다며 놀려대더군요. 저는 괜히 가위 눌리 내기를 꺼냈다가는 친구들의 웃음거리만 살까봐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죠. 그렇게 밖에서 사가지고 온 밥도 먹고 약도 바르고 짐 정리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끝내고 저희 세 명은 지쳐 쓰러져 다시 잠이 들었죠. 몇 시간 잤나? 또다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에 다시 잠에서 깼죠. 이번에도 그 여자가 화장실 문틈 사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려고 발버둥을 쳤죠. 손을 뻗어 쳐보기도 하고 발길질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몇 분을 발버둥 치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잠이 들은 줄만 알았던 친구들은 같이 누워서 화장실 쪽을 쳐다보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누워 있더군요. 저희는 발버둥을 치다 결국 몇 분 만에 일어났고 그렇게 일어나서 서로 똑같은 얘기를 했죠. 저 여자 누구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예전에 그 자취방에서 어떤 여자가 살해를 당했답니다. 강도가 들어와 여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여자 시체를 토막내어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넣어 화장실 벽에 걸어놓고 갔다는데 이 집 주인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방 안에 들어가 여자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됐을 당시에는 토막된 몸통 부분만 봉투 안에 있었고 여자의 얼굴은 화장실 문틈에 껴있었다고 하네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여자를 죽인 살해범이 경찰에 잡혀야 진술을 했는데 이 여자가 눈을 뜨고 죽었는데 자꾸 재수없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시체를 토막내야겠다 생각하고 토막살인을 저질렀는데 토막을 하면서 뜬 눈을 억지로 감기려고 해도 이 여자의 눈이 감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토막을 냈고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화장실 벽에 걸어놓고 나왔다고. 그렇게 나와서 몇 분 정도 걷다가 현장에 살해도구를 흘리고 나와 다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화장실 창문 사이로 보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사건. 2003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굉장히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경사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파트 건물은 경사를 따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양옆에 3개씩 있었다. 언덕 가장 아래쪽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는 슈퍼마켓과 문방구를 비롯한 여러 가게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 110동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당시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했다. 그러다가 점심을 먹고 나니 게임이 질려서 바로 아래층에 사는 A와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로 했다. 그런데 1층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숨이 턱턱 막혀왔다. 사우나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날은 그해 여름 중에서도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얼마나 심한 폭염이었던지 일기예보에서 야외활동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나와 A는 잠깐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으나 이내 어느 정도 더위에 익숙해져 어떻게든 놀기로 했다. 우리 집 110동 근처에서 10분 정도 놀았는데 둘이서 노는 건 재미가 없었다. 휴대폰이 지금처럼 초등학생도 들고 다닐 만큼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문방구 쪽으로 가서 애들을 좀 더 모으기로 했다. 더위 때문이었을까? 문방구에 가보니 평소 같으면 아무리 적어도 서너 명은 있어야 할 곳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예 상가에 있는 가게 전체가 문을 닫았다. 생각해보니 집에서 문방구까지 오는 100m쯤 되는 길에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다.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말이다. 이글거리는 햇빛에 아스팔트는 지글지글 끓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매미 소리만 세차게 들려올 뿐
온 동네가 죽은 듯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멋쩍은 듯 서로를 보며 웃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상가 바로 옆에 있는 108동 아파트로 가봤다. 108동 아파트는 문방구도 가깝고 주차장도 넓었고 사람도 많이 살아서 동네 아이들이 문방구 다음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다. 특이하게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약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며 108동 뒤쪽에 있는 공터로 갔다. 차가 5대 정도 주차되어 있을 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A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스케이트를 타며 공터를 빙빙 돌았다. 한 10분쯤 놀았을까?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없으니 뭔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A와 함께 공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엄청나게 오싹해졌다. 온몸에 있는 닭살이 다 돋는 것 같았다. 친구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뒤를 돌아봤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20m 정도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승용차 뒤에 뭔가 기묘한 느낌의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여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상한 물체가 기분 나쁘게 흐물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순간 그 자리에 3에서 4초 정도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기분 나쁜 물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A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얼마쯤 달리니 거리에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시끌벅적한 소리에 아이들이 문방구에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때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다가 빠져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았다. 우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오는 것을 본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우리는 덜덜 떨면서 집에서 나온 뒤부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다. 우리의 말을 들은 아이들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아침부터 여기서 계속 놀았는데 너희들이 오는 건 아무도 못 봤어. 나와 A는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달 후 A는 집안 사정으로 서울로 이사갔고 나도 몇 달 뒤에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그 친구와는 지금 서로 연락이 안 된다. 우리가 겪은 것 다 무엇이었을까? 그 괴상한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다른 차원에 들어갔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로 문방구에서 놀던 아이들과 엇갈렸던 걸까? 우리가 본 건 단지 흰색 승용차에 햇빛이 반사돼서 잘못 본 것일까? 난 그 해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 5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방법.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귀신을 무섭기보다는 신기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많았죠. 더군다나 제 친구 중 Y라는 친구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붙어있는 수호령도 보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Y는 가끔 저에게 제 수호령의 생김새와 행동, 그리고 근처에 보이는 귀신에 대해 가끔 말하곤 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귀가 솔깃해서 열심히 들었었죠. 그러다 보니 저의 흥미와 호기심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Y에게 물어보게 된 거죠. Y에게 내 수호령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수호령을 보면 귀신도 같이 보인다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막무가내였죠. 친구는 대충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수호령과 귀신은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신은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자신을 알아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을 풀어달라고 아우성치며 매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눈을 피하려 해도 만약 눈이 마주치면 귀신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찬 저는 그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결국 친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귀신을 보는 법을요. 밤에 불 꺼진 방이나 창고에서 실에 말굽 자석을 매달고 쳐다봐. 주변은 조용히 하고 혼자서 눈에 힘을 빼고 자석을 응시해. 그러면 자석 주변에 보라색 연기가 보일 거야. 계속 그걸 연습해. 그러다 그 연기가 확실하게 보일 때면 귀신도 보일 거야. 저는 당장 문구점에 달려가서 말굽 자석을 샀습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이
제 수호령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9시쯤 되자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들리는 것이라곤 거실의 희미한 TV 소리뿐. 집중하기에는 가장 좋은 상황이었죠. 저는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실에 매단 말굽 자석을 쳐다봤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던 말굽 자석의 움직임은 점점 잦아들었고 저는 더욱 자석에 집중했죠. 그리고 친구의 말처럼 정말 허공에 가만히 멈춰선 자석 주변으로 보라색 연기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눈에 더 힘을 주고 자석을 응시했습니다. 오호라고 할까요? 연기가 차츰 더 확실히 보일 때쯤 반대편 벽구석에서 무엇인가 흐물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단지 그림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쪽에는 창문이 있어서 바깥 불빛이 새어들어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물거리던 그 검은 형체는 갑자기 소리도 없이 제 앞으로 확 달려왔습니다. 놀라서 자석을 던져버릴 만큼 그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석에서 시선을 뗀과 동시에 그 그림자는 사라졌고 보이는 것은 어둠 속의 제 방뿐이었습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은 귀신을 보고 싶지 않았죠. 저는 벽을 더듬어 전기 스위치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등 위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불을 켜고 나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 방은 창문과 문이 모두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1994년 12월 7일 오후 2시 50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도로녹지공원 지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한국가스공사 아현가스 공급기지 지하 저장소가 폭발한 것이다. 폭발과 함께 치솟은 불길은 인근 상가로 옮겨 붙었다. 폭발 지점 30m 이내의 상가와 주택이 폭격을 맞은 듯 전소되거나 반파됐다. 왕복 8차선 도로 건너편 빌딩에까지 불똥이 튀었고 주택가 주민은 물론 건너편 빌딩에 근무하는 회사원 등도 대피했다. 사고 당시 여러 차례의 폭발음이 울리면서 지하철 공사에 사용되는 철판 3장이 인근 고려 아카데미 빌딩 15층 높이까지 올라간 뒤 떨어질 만큼 도시가스 폭발은 위력적이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 80여 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진화를 위해 투입된 인력만 491명. 펌프, 조명차, 헬기 등 장비 107대가 총동원되었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12명이 숨졌고 65명이 부상당했다. 주택 등 75채가 불에 타 없어졌고 70개의 건물이 부분 파손되는 등 145동이 피해를 입었다. 진화 뒤 폭발이 일어난 가스 저장소 위에 조성된 도심공원은 나무와 벤치 등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 있었으나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렸다. 폭발로 6m 깊이의 웅덩이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날 사고 원인은 한국가스공사 아현가스 공급기지 지하실에서 계량기 점검 때 전동 밸브 틈새로 다량 방출된 가스가 환기통 주변에 피웠던 모닥불 불씨로 점화되어 폭발했다. 폭발 사고에 앞서 경고가 있었다. 가스공사 측이 가스관 밸브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사실을 포착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가스관의 이상을 발견하고 가스기공 직원 2명, 서울도시가스 직원 2명, 공사감독 1명 등 7명을 투입해 밸브 작동 확인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점검이 끝난 오후 2시 11분 가스가 다시 새어나오면서 경보기가 작동됐다. 가스 노출이 자동으로 중단돼야 하는데도 계속 흘러나왔다. 가스 노출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첨단 장비인 가스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장치는 가스가 유출될 경우 경보음과 함께 수송관의 송출 압력이 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가스 공급 차단 밸브를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대량 노출된 가스가 지상 가스 환기통에서 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있던 모닥불 불씨에 옮겨 붙으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원인 외에도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스 공급 기지가 주택가 한복판에 설치돼 있고 하루 1060톤의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아현기지 상근자가 3명에 불과했다. 3교대로 근무하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했던 것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아현기지뿐 아니라 군자 등 7개 기지와
서울시내 순환수송관 점검은 당시 한국가스기술공업의 소속 점검요원 20여 명이 맡고 있었다. 3명씩 6개조가 하루 평균 20km씩을 맡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은 수송관을 따라 미리 점 찍어둔 표지판을 순찰하며 인근 작업장에서 공사 도중 수송관을 건드리는 일이 없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또 가스 노출 경보 작동과 동시에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스 노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 뒤 40분이나 지났지만 주변 교통 통제나 소방서와의 자동 연락, 주변 상가와 시민들에 대한 대피 안내 방송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 이와 함께 폭발 등 긴급 상황이 지하에서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역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표기한 도면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는 가스 공급 설비의 개선이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체제가 필요하며 안전분야 등에서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교훈을 남겼다. 정부는 사고 직후인 12월 14일 도로굴착공사 때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와 시공회사 등에 지시했다. 도로 굴착으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원격 감시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지침은 공문으로만 그쳤고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협의 한 번 없이 공사가 강행되기 일쑤였다. 결국 1년도 안 된 1995년 4월 28일 제2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인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7번째 이야기, 꿈속. 같은 장소를 계속 꿈에서 마주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한 번 꾼 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악몽이건 평범한 꿈이건 별 상관없는 꿈이라도 언제나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꿈을 꾸게 되면 옛날에 살던 집이나 친구 혹은 친척의 집 같은 곳이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혀 기억에 없는 곳임에도 자주 꿈속에 나타나는 곳도 있다.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친구 S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다. 그는 어릴 적부터 꿈만 꾸면 늘 같은 곳에 있었다고 한다. 약간 서양 같은 느낌의 평범한 단독주택으로 2층짜리 집이었다. 언제부터 그 집이 나오는 꿈을 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그 집 꿈을 꾸면 또 여기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S에게는 사이가 좋은 K라는 친구가 있었다. 집도 근처고 부모님끼리도 사이가 좋았기에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매일 붙어 다녔다. 좋아하는 만화도 게임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도 같았다. 성적도 비슷했고 키나 몸무게도 고만고만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평소처럼 둘이 놀고 있는데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꿈을 꾸면 언제나 똑같은 집이 꿈에 나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K가 자신 역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었다. 종이를 꺼내 꿈에 나온 집의 배치도를 그려서 보여줬더니 K는 자신도 그 집이 꿈에 나온다고 대답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무래도 둘은 꿈에서도 같은 집을 보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둘은 기묘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서로 꾼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잦아졌다. 꿈에 나오는 집은 생각보다 꽤 넓어서 5인 가족이 살 법한 크기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층 귀퉁이 방만큼은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린 시기에서였는지 둘 중 누가 먼저 그 방에 들어가는지를 경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무렵부터 악몽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식칼을 들고 쫓아오는 살인마를 피해 도망다니거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쫓긴다거나 하는 꿈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1층 귀퉁이 방까지 다가갈 여력이 없다. S와 K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완전히 똑같은 꿈을 꾼다는 것에 신나서 우리 전생에는 형제였던 거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점차 꿈에 관해서는 서로 말을 피하게 되었다. S의 말로는 서로 너무 닮았다 보니 솔직히 나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 라는 것이었다. 얼굴이 닮은 건 아니지만 나랑 K만 느낄 수 있는 공감대 같은 게 있었어. 그건 K도 마찬가지였는지 둘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전화로는 자주 통화도 하고 오다 가다 마주칠 일도 많았다. 그렇지만 동아리나 진로에 있어서는
서로가 다른 선택을 하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서로 다른 생활 환경 때문에 둘 사이는 꽤 소원해졌다고 한다. 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K에게서 오랜만에 연하장이 와 있었다. 연하장에는 K가 키우던 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그리워졌다. 연하장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글이 한 줄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K의 필적으로 작게 글씨가 써져 있었다. 그 방이 나를 불렀어. 내가 먼저 갈게. 그 말을 보자 머리가 새하얘졌다. S 역시 며칠 전 그 방이 자신을 부르는 꿈을 꿨던 것이었다.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 주기로 그 집에 관한 꿈은 꾸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 나름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한다. 아무도 없는 집 안을 걷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이라면 그 방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S는 결국 그 방에 가지 못했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전화가 와서 잠에서 깼던 것이다. 겨울방학이 지나 학교가 개학하고 다시 S가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K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다. 자취하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었다. 혹시 K의 행방에 관해 아는 게 있냐는 질문에 S는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꿈속의 이야기를 해봐야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로부터 반년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K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고는 해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해온 친구의 실종에 S는 외로워서 도저히 기운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추월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한 마음 역시 있었다. 다시 그 방이 나를 부르는 때가 온다면 이번에는 꼭 나도 거기로 가볼 거야. 거기엔 K 녀석이 날 기다리고 있겠지.